네, 오는 10월 10일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는 9일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지 꼬박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시점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아야 할지 두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한국국방연구원 김초루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고,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듯이 10월 9일이 핵실험을 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좀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동안 북한의 이런 행동을 볼 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제사회 또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또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중요한 기념일이나 그런 계기 때마다 도발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 금년만 해도요. 1월 6일은 김정은 생일 직전이었고요. 예. 2월 7일 날 장거리 미사일을 쐈는데 그것은 김정일 생일 직전이었습니다. 예. 또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을 기해서 무수탄 발사를 처음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9월 9일은 또 북한의 정부 수립 기념일을 기해서 또 이 5차 핵실험을 했단 말이죠. 결국은 중요한 기념일 계기마다 그런 도발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기술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주목되는 것은 북한은 핵실험을 하면 반드시 전후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금년도 1월에 핵실험을 했고 2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9월 9일에 핵실험을 했으니까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의 움직임이라든지 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것이 추가 도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북한이 지난번 9월 9일 핵실험을 하면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우리는 예. 앞으로 계속 할 것이다.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보면 백두산이라고 하는 정지위성 그것을 발사하기 위한 신형 로켓 시험을 했거든요. 그것은 과거의 로켓보다는 4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강력한 로켓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이용한 추가 이 장거리 미사일 다시 말하면 인공위성을 가장한 그런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있는데 역시 북한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엘리트층의 탈북이라든지 함경북도의 수재라든지 예. 또 북한 내부가 흔들리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외부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내부적으로 결속을 하고 김정은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 지난해 당 창건일은 대규모 열병식이 진행됐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권력 서열 5위의 그 공산당 상무위원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북한의 체면을 많이 살려줬는데 올해는 어떨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이른바 꺾어지는 해 상징성이 강한 공산주의자들은 선전선동에 능하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이용해서 그 주민이라든가 정권 안보에 이용하는 그런 독특한 수법이 있는데 작년에 유인산 그 상무위원이 와서 퍼레이드도 보여주고 뭐 굉장히 그 친근한 그 이미지를 그 연출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금년에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병력을 운용해서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킬 만한 여력도 없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그 특정 날짜를 예를 들어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 뭐 할 것이다 하는데 그렇게 지금 풍계리라는 그 핵실험장과 서쪽의 동창리라는 두 군데서 막 굉장히 분주하게 옮기는 것처럼 하면서 막 곧 임박한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안 하고 며칠 후에도 할 수도 있는 일종의 기만술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지 예.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한미 연합 그 정보 자산이라든지 감시 정찰 자산이 김정은의 동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역용하려는 그런 책략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큰 추세는 반드시 핵과 미사일의 그 역량을 보여주는 거는 간다. 그러나 시점 선택은 김정은이 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장막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행동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반응이 오는가를 봐가면서 결정적 시기를 이제 노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특별히 이번에 이제 중국의 골치는 뭐냐면, 과거는 핵도 안 된다, 전쟁도 안 된다, 체제 붕괴도 안 된다. 그럼 뭐냐, 어떻게 하냐, 골칫거리다. 골칫거리죠. 그래서 예. 중국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국제사회 관심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터트리는, 나 적절하게 핵 보이고 대우해주지 않으면은 어디를 튈지 모른다. 그러니까 각오해라라는 이런 일종의 그 김정은식 압박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봤을 때 과거처럼 국제사회 이런 그 압박 속에서 중국이 그 어떤 유화 제스처를 취한다? 그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골칫거리인 그 김정은 다루기, 한편은 압박을 하면서도 다른 그 제재 수단 카드, 이번에 흉상그룹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런 건데, 돈줄도 재이면서 여러 가지 재해 보니까 이거 압박에 항복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반발하는 그 30대 초반의 그 어떤 객기 예. 이런 것까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도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그도 그런 것이 현재 중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태도가 그닥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중국 학자들도 그렇고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뭐 북한을 지금 뭐 외과 수술식으로 타격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발언까지 나왔다고 해요. 이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이제 김 박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역시 중국으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 뭐 북한은 말을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또 북한을 또 코너로 밀어붙이면은 결국 정권과 체제가 흔들리게 되고, 그것이 오게 되는 중국의 부정적인 영향,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거죠. 예. 전통적으로 북중 관계를 봤을 때는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은 지가 6년째가 됐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이를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는 그 자체만 해도 북중 관계의 지금 현주소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그런데다가 더구나 최근에 북한의 중국의 이 당국자라든지 또는 학자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변화된 시각과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중국 칭화대 교수를 지냈던 그 순저라고 하는 그 교수가 중국 내부의 동향을 이제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저도 봤는데요. 네. 거기 보니까는 중국 내부에서는 과연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냐, 또 중국이 그동안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을 했는데 과연 전략적 자산이 맞느냐, 그리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비핵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이냐, 만약에 북한의 핵이 발전하게 되면 중국에게는 얼마나 위험이 있겠느냐,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중국이 정말 바른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를테면 외과적 수술로 이 관련된 시설들을 타격을 하고 예. 지도부를 바꾸는 그런 조치까지도 이제는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발언이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패턴이고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의 정책이 당장 그렇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당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의 움직임이 어떨지 짚어보고 있는데, 김정은이 기념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이 점도 궁금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당 창건일 7차 당대회 때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 셀프 대관식 같은 걸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3월 15일 날 발언이라든가 1월 6일 날 첫 4차 핵실험하고 나서 이춘희 내세워서 한 첫 문장이 조선노동당은 전략적 셈법에 따라 이렇게 됩니다. 김정은도 나름대로 셈법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국제사회가 결국은 이 주변 강대국이 이 김정은이 럭비과 같은 행태를 우려하면서, 그러나 이것에 대한 그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는데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왜? 핵하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하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철권 통치라는 게 낫지 완전 통제 불능이 되는 건 원치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그 셈법을 하는 거죠. 예. 그것이 체제 균열과 체제 분열 동요로 가는 자충수인데,
차충수에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서서히 돈줄을 조이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메시지는 아마 수해 현장도 못 다녀온 그런 게 봤을 때 민생과 같은 행보를 하면서 그러면서 국제 제재에 절대 김정은 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허장생세를 부릴 그런 그 과도한 그 레토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남 만약에 대미 관련된 이야기는 언급이 될까요? 그렇죠. 예. 분명히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탈북에 대한 그 코멘트를 국군의나 행사에서 했기 네. 때문에 일제는 막가파식으로 하면서 어떤 그 긴박감이라든가 사태의 위중함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책략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과거처럼 작년에 목함지뢰 때만 해도 압박을 받으면 평화의 제스처를 취한다든가 대화 제스처가 아니고 계속 그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그러면서도 의회에 엉뚱한 도발을 또 어떤 획책하는 그런 그 다양한 그 양동 작전도 우리가 우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한민구 장관께서 뭐랬냐면 북한의 행동을 정확히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그런 대비 태세를 갖춘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핵하고 미사일만 보고 있는데 엉뚱하게 뭐 다른 도발이 일어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북한의 정확한 그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조짐을 보면서 예. 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김정은이가 무슨 말하는가 너무 거기에 그런 집착하면 오히려 거기 그 수에 말려드는 그런 역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김정은의 말보다는 김정은의 행동에 중시해서 그렇죠.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2006년 10월 9일에 첫 핵실험을 했으니까 올해로 10년째가 되는 날이란 말이죠. 뭐 이제 당시의 시계를 좀 돌려서 10년 전에 당시에 한국 한반도 정세가 어땠기에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당시 네. 어땠나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2006년으로부터 10년이 흘렀어요. 그렇다면 북한이 2006년에 왜 첫 번째 핵실험을 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나름대로 핵무기를 갖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술적 기만을 섞어가면서 해왔다고 봅니다. 사실 핵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진 것은 1990년대 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북한은 자기들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NPT에도 가입을 했고 IAEA의 핵 안전 조치 협정도 체결하고 사찰도 받았고 우리 대한민국과는 또 비핵화 공동선언도 맺었고 네. 그러나 북한은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뒷구멍에서는 계속 핵을 개발했단 말이죠. 미국과 제네바 합의 맺었죠. 이 핵은 동결했지만 뒤에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2006년은 어떤 때냐? 2차 핵 위기가 나오고요. 6자 회담, 중국이 의장국이 되는 6자 회담이 진행됐고 6자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럼 9.19 공동성명은 비핵화를 국제사회와 약속한 시점인데 거기서 왜 핵실험을 했느냐 하는 네. 얘기입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핑계는 그런 거죠. 자, 9.19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미국 재무부에서는 BDA,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의 어떤 이 돈 세탁 문제를 걸어서 북한의 통치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을 시켰어요. 거기에 강력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는 핵을 개발한다 그러면서 이제 핵실험을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동안 북한이 자기들은 핵을 개발하지 않을 것 같이 하면서 시간도 벌고 중유도 얻어먹고 이렇게 계속 국제사회를 기만해 왔다. 네. 그리고 그때 딱 그 시점에서 명분을 내세워서 핵실험을 했고 그 이후에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예. 국제사회는 이 북한의 핵 문제를 대화로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을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이제 행동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 10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됐습니다. 근데 고도화된 거에 비해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은 어떤지 이 점도 궁금하거든요. 현재 나오고 있는 게 뭐 핵 무장론 그리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견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국가 전략 목표 차원에서 설정한 그 대전략에 따라서 힘을 모아주고 국론을 결집해야 됩니다. 의견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유민주 사회나. 그러나 이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은 사태 후 위중함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거 고도의 확산성이 있다는 거죠. 핵 도미노라든가 미국이 NPT 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는 그런 여러 전략적 고려 사항뿐만 아니고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하기 위해서 무슨 집 앞에 CCTV 다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이 무기책 하나 하는데도 사드 배치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양한 그 전략적 고려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군역은 10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하니까 다양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막대한 방어에는 또 재정적인 국방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어려울 때 안보 현장에서 그 전략을 고민하고 지키는 사람들한테 볼멘 소리를 할 게 아니고, 이 북핵 대응의 문제는 국제사회가 10년을 고민해도 20년을 고민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미 연합 방위 체제에 의한 그 확장 억제라든가 미국의 첨단 정보 감시 장치 자산은 최대로 활용을 하고 또 유용하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3K 킬체인이라든가 KMD 뭐 대량 보복 응징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신뢰하고 믿어주면서 좀 시간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 일단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당장 적이 그 미사일 능력을 통해 가지고 핵탄두로 장착한 걸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김정은이가 그 정당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입증해주고 있고, 예. 조만간 아마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패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물론 핵 미사일 이렇게 쫙 가지만은 보다 안전한 핵카드를 먼저 쓰고 장거리는 상황 봐가면서 미국의 대선 일정이라든지 한미 연합 SCM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면서 하지 않겠느냐. 김정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아주 자기의 그 권위가 실추되는 문제가 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조짐을 정확하게 감시 정찰할 뿐만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과잉 대응도 안 되지만 불안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연합 방위 체제의 그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드높이 생각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우선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사드 배치부터 작전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또 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